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공고를 다니면서 용접을 하면서 수도 전기 공고라고 전기 만드는 학교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환상적인 장소네요. 아무튼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고시 체험생 쓰기집이 합격생. 그러니까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제 잘못된 꿈을 품은 것이지만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줍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상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교수님을 뵈면 정말 몸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께서 근데 무려 70년대생이 아니시고요, 60년대생이십니다. 그걸 밝히시면 안 되는데 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핏도 요즘 진짜 웬만한 30대의 핏을 가지고 계시고 운동을 하고 책 100권을 낸 미친 사람이라고 정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망했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코나투스가 이제 100번째 책입니다. 95년부터 첫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1년에 3권, 1년에 3권이면요. 책이 나오는, 출간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거의 뭐 계속 책을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책을 빠른 속도로 계속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대표님 저 지적을 했듯이 책 한두 권 쓰는 거는 느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책 100권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한두 권도 아니고 장기간 책상에 앉아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은 정신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체력이 고갈되고 내가 피곤하고 그러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몸이 그만큼 흔들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100권 쓰기까지 제가 30년 이상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밥 먹듯이 책을 읽으려고. 밥 먹듯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100%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토미니바퀴처럼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하고 읽고 쓰고, 쓰다가 뭐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또 읽고, 읽다가 막 꽂히면 그 문장 가져와 쓰고, 읽기 쓰기가 특히 따로따로가 아니라 읽다가 쓰다가 읽다가 쓰다가, 그리고 책을 한 권만 쓰는 게 아니라 듀얼 모니터를 틀어놓고 동시에 막 두세 권을 쓰거든요. 이쪽에 막 쓰다가 출판사가 더 쪼면 이쪽에 더 쓰고 안 쪼면데 나중에 쓰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책을 빨리 쓴 비결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의 거의 99% 이상한테 직접 경험해 본 거거든요. 경험은 글감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의 깊이가 책을 쓰는 재료로 등장하거든요. 제가 사하라 사막 갔다 와서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제가 또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왔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방대한 경험을 합니다. 책을 빨리 쓰는 강력한 비결은 어제와 다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간접 경험하는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코나투스 책 좀 읽으세요. 네? 이거 한 권만 읽으면 자기계발서 그만 읽어도 돼요. 대표님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코나투스 몰랐는데 코나투스 단어라는 하나를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힘입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아시는 방법은 책을 읽으시고 개념을 습득하면 개념이 렌즈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저는 책도 엄청나게 읽고 경험도 많이 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경험과 개념이 융복합되니까 주제만 딱 주어지면 여러분이 읽는 속도보다 제가 쓰는 속도가 빨라요. 사범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님이 도대체 사하라 사막하고 킬리만자로는 왜 가셨는지. 그렇죠. 책 쓰려고 간 거예요. 교수님 인생에서 이게 바로 코나투스다, 이거다 라고 느꼈던, 정말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논어에 보면 공부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위인지학이라고, 이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야. 엄마가 그러는데 너 아빠가 법관이, 너도 법학과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럼 법학과 가는 목적이나 동기나 이유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는 재미없고 자기가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근데 논어에 또 하나의 공부 방식이 나와요. 위기지학이라고.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어서 신나게 하는 거야. 제가 책을 100권 쓰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남한테 보여주게 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고 가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몸만 주고 가신 거예요.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글을 쓰는 코나투스 재능이 조금 꿈틀거리는 거야. 오, 내가 글 쓰는 재주가 그냥 선천적으로 딱 주어진 거라기보다도 그런 재능이 내가 하면 재미있는 재능이 뭐냐면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야.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재밌게 하다 보니까 와, 어느 순간 부산물로 책이 100권이 나온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 통장에 인쇄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렇죠. 이게 정말 패시브 인컴이죠. 예, 그 일종의 뭐 음악가로 치면 저작권료 같은. 저작권료.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정말 스스로 진짜 너무 괴롭고 진짜 죽고 싶고 막 실패나 좌절을 겪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교수님만의 그 과정을 통과해내면서 또 코나투스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 과정 어떻게 통과해내셨는지.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학 교수로 이렇게 지성인으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공고를 다니면서 용접을 하면서 수도 전기 공고라고요. 전기 만드는 학교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환상적인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아, 이게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만두면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목표가 졸업하는 게 목표야. 아무튼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고시 체험생 수기집에 합격생. 그러니까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제 잘못된 꿈을 품은 거죠. 아,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고시 공부를 하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겠다. 근데 잘못된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를 갔는데 한양대 교육공학과도 제가 입학할 때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미달. 제가 지금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응? 돌이켜보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준다. 제가 고시행 기차를 탔는데 이게 나를 행복의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코나투스 기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작해봐야 이게 내가 나를 행복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시 공부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고시 공부 포기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끈기보다 끊기. 끊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잘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막 뚜렷하게 안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일단은 안 써 있어요. 이게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어디행 열차 안 써 있어요. 타서 가봤더니 이제 안내방송에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 저쪽 방향 아닌데? 그럼 다음 그렇죠. 내리고 내리면 되죠.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네. 이거 탔더니 이거는 저쪽 방향이다. 네. 아까 코나투스로 나를 데려다주는 열차가 아니었다. 그럼 내리는 거죠. 예, 고시 공부는 뭐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책 없이 혹시 아무 역에는 내려본 적 있습니까? 아무 역에나 내려본 적 없잖아요. 다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아무 역에나 대책 없이 내리면 재밌어요. 대책 없이 내리는데 거기 대책이 널려 있어요. 막 맛있는 데도 있고 막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반나절 늦게 어디 가면 뭐 인생이 망가집니까? 이렇게 자꾸 마주쳐 봐야 돼요. 마주쳐 보면 색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 마주치면 마주침이 생겨가지고요. 한의원에 가서 침은 그만 맞으시고 이제 마주침을 맞으시면 깨우침, 뭐 니우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가루침. 예? 왜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의 뇌는 이 20살 정도의 이제 뇌 세포의 성장이 딱 성장이 완료되고 이제 3, 4,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그 기능이 퇴화하다가 그것도 잘못된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개념이 나오면서 실제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교수님을 이렇게 앞에 뵙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에너지로 느껴지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심지어 한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뭐 잘 안 되고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하고 젊은이들이야 이거 팍팍 책도 읽고 하지 이거 내가 지금 읽어서 독서도 이제 힘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전반전이 언제일까요? 인생 전반전은
지금까지 사는 게 전반전이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예를 들면 40대면 40살이 전반전이야. 아, 그럼 41살부터 80살까지가 후반전. 아, 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80살까지 살았어. 네. 그럼 그게 전반전 뛴 거야. 아, 그럼 이제 81살부터 160살까지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아, 제가 60대면 60살이 전반전이야. 저는 비로소 이미 전반전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면 61살부터 제 몸을 가지면 120살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럼 후반전을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전에는 지금까지가 전반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후반전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잘못 살아도 좋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 살아도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 해볼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예를 들면 남이 원하는 대로 취직해가지고 막 회사가 원하는 회사형 인간으로 살았다면 후반전도 취직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내 취향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내 취미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취향을 찾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다 취향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한강에 가서 이렇게 돌멩이 던져 물수제비 뜬다고 그랬죠. 이렇게 쫙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취향인데 어떤 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그 물수제비 뜨면 누가 수제비를 주냐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런 취향은 무슨 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일이 훨씬 더 쓸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 막 쓸모만 생각하고 요거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일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아까 물수제비. 사실 교수님의 시간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거기 가서 물수제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취향이고 그게 내가 나의 취향이기 때문에 물수제비를 한강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측정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아파트 평수가 나오고 맞습니다. 예, 비교가 시작되고 사람은 숫자에 목숨 걸지 않고요. 저는 숫자에 담겨진 의미에 목숨 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가 우리 회사 2030년 비전이 매출 30조래. 그랬더니 사원들이 휴일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럼 매출 30조 달성하면 나한테는 신경통이나 관절염밖에 안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30조를 제시하지 않고 30조에 담겨진 의미를 사람들한테 던져요. 의미가 그래서 심장에 꽂히면 그게 의미 심장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빌드업을 하신 건 아니시겠죠, 교수님?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그 사람이 스스로 온전히 독립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다. 네. 라는 관점. 코나투스에서 정말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100권 썼잖아요. 예를 들면 100권 썼으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쓴 것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원고를 탈고했는데 출판사가 내 책을 안 받아주면 이렇게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를 어여삐 여기사 이걸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갖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출판사 중에 편집자들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자와 편집자가 궁합이 안 맞으면 책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편집자는 궁합이 잘 맞는 편집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편집자가 안 맞으면 막 뒤틀리고 막 화 뚜껑 열리고 그래가지고 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재료는 뭘까요? 책의 재료. 종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무.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는 나무한테 늘 고마워요. 나무를 막 끌어안아주고 왜냐면 그 나무 때문에 내가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책을 쓰려면 이렇게 손으로 썼을까 아니면 저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썼을까요?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노동을 대신해 준 거잖아요. 저는 노트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 샤워도 시켜주고 쟤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책을 혼자 쓴 게 아니라 다 관계들이 만드는 거야. 도구도 만들어주고 노트북 막 쓰면 전기가 확 나가버려. 그러면 저장도 안 돼. 근데 전기가 또 나를 책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 발전소에서 막 그 24시간 저도 교대 근무해봤지만 그런 노동자들이 전기를 안 만들면 책이 안 나와요. 이런 모든 거를 다 따져보면 모든 전문성은 다 관계가 만든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책을 100권 쓰는 벌써 오만, 교만, 자만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데하고 친하지 않고 자만, 교만, 태만이 아니라 저는 영만이잖아요. 그죠? 영만.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늘 자세를 낮추고 덕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0권 썼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것도 제가 인세를 모아가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진짜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후배들이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할 건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책이 안 팔려요, 잘 지금. 50만 권만 팔면 제가 그냥 바로 장학재단 그냥 기금. 네. 교수님은 그러면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보는데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시겠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노트북, 내 노트북, 뭐 나무, 종이. 네. 항상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도구들 덕분에 서재, 뭐 환경, 전기, 그다음에 필기구 막 이런 거 다 그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나한테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항상 저는 고마워하고 노트북도 정말 좋은 가방에서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싹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 교수님께서 브랜드 대상을 브랜드 받으셨는데 대상 올해 인물로 선정이 올해 인물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실 이건 뭐 단편적인 수상 내역이고 교수님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공감을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된 이유도 그 책에 보면 제가 지금 저자는 일본인 저자라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나이가 한평생 변호사를 50년 동안 한 나이 많은 변호사, 일본의 변호사가 수천 건의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은가 이거를 이제 써낸 건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오늘 읽는 변호사 책에서 그 실제 일본의 그 나이 지긋한 이제 70대 후반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별거 아닌 말도 안 되는 뭐 그거에 감사할 그런 사람이 운이 좋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딱 좀 전에 말씀해주신 네. 성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잘나서 독립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다라는 관점. 이 관점을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기다움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하루하루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다움 퇴근하고 저 예능이나 재밌는 거나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면 되지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책을 읽는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는 거는 바위도 존재하고 풀도 존재하고 동물도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야 한다면 자기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평생에 한 번쯤은 자기다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비트겐슈타인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다움이라는 게 뭔지 살아가면서 꼭 잃지 말아야 할 나만의 코나투스? 이건 뭘까? 이런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루하루 당연히 힘들지만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저 새끼라는 영화 한 3번씩 보셨죠? 새끼. 저는 영화를 보든 뭐를 책을 읽든 세상을 바라보든 저는 이제 목적이 책을 쓰는 거니까 네. 저 영화에서 내가 뭘 건질까 딱 봤는데 와 대단한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새끼예요. 네, 색으로 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은 나만의 색깔이야. 오늘 제가 살아온 삶의 색깔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저 색깔에 얽혀진 저의 경험적 통찰력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누가 저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무슨 책에서 읽고 이렇게 뱉어낸 게 아니라 제 몸과 경험이 엮어낸 저만의 색깔이 있는 언어거든요. 색깔이 있는 대화이기도 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유영만 교수는 저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 계속 경계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경계하는 눈초리를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방법은 저만의 색깔을 더 강력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컬러를 만드는 거예요. 컬러가 생기면 스타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 저 사람이 풍기는 저 아우라, 저 카리스마, 저런 거는 비교, 대체, 모방,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그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자기 독특한 컬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면서 막 별이고 별인 언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 신체성에서 나오는 이제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는 그 사람의 원본이고 그 사람이 대처불가능한 코나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색다르게 살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무슨 색깔에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자기 개발했는데 나는 누구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만의 색깔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무슨 컬러 진단 가서 내 색깔 뭐 이런 거 진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재밌고 신나는 거.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거.
나만이 사랑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일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찾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색달라져. 그러면 아예 비교할 필요, 그냥 저절로 남달라져. 그러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색다른 사람은 왜 색다른지 아세요? 자기답게 살기 때문에. 자기다움. 그러면 색다름, 자기다움이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움, 자기다움, 색다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동의어예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색다르게 살고, 그러면 저절로 남달라지고, 그러면 자기답게 되고, 그러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교수님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2의 뭐뭐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제1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남을 따라해서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원본이 되어라. 네, 원본으로 살아야지. 가장 완벽한 복사본이 되어봤자 복사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여러분께서도 회사를 다니신다면 제2의 김 부장으로 사시지 마시고 제2의 최본 부장으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면 제2의 하와이 대저택이 되실 필요조차 없으시고요. 또 책을 읽고 쓰고 공부를 하고 뭐 이쪽 길로 가신다고 하면 제2의 유영만 교수님이 되실 필요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아까 색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오늘 하루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수님과 나눈 이 대화들은 사실 코나투스의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조금 더 깊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코나투스에 굉장히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하게 그냥 이건 이거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면으로 팍 이렇게 깨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인사이트들을 한번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맞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